비가 내리는 오후였다. 낡은 빌라 창문 너머로 회색빛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흐릿하게 보였다. 한서연은 작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찌개 끓는 소리와 도마 위에서 규칙적으로 울리는 칼질 소리가 5년 동안 그녀가 지켜온 평화로운 일상의 배경음악이었다. 그때 현관문에서 울린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그 평화를 산산조각 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시간에 그녀를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옆집 아주머니도 하나뿐인 아들 민준이가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도 아니었다. 불안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젖은 손을 앞침에 닦으며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5년. 그토록 잊으려 애썼던, 그러나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얼굴. 더 날카로워지고 더 차가워졌지만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남자 강태준이었다. 문이 열리자 값비싼 수트에서 풍기는 서늘한 향기와 함께 그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태준의 시선은 경멸과 증오로 가득 차 서연의 작고 낡은 집안을 훑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쓰레기를 보는 듯했다. 겨우 이런 데서 살고 있었나. 그의 목소리는 5년 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5년 동안 잘 숨어 지냈더군. 내 돈으로 이런 누추한 곳에서. 그가 비웃으며 말했다. 내 돈. 그 말이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5년 전 그녀는 그의 돈을 가지고 사라진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그것이 그가 아는 진실의 전부였다. 찾지 말았어야죠. 서연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찾지 말았어야 했다고 한서연, 넌 아직도 네가 저지른 짓을 모르는군. 태준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위압적인 존재감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벽에 등이 닿고 나서야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게 만들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들끓는 분노가 서연을 집어삼킬 듯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쳐놓고 감히 평화를 논해난 지난 5년간 매일 밤 너를 저주했어. 너를 찾아내서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상상을 했지. 야, 하지만 죽이는 건 너무 쉬운 벌이더군. 넌 살아있는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그는 서연의 턱을 놓아주며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 앞에 작은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읽어봐.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혼인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눈으로 빠르게 조항들을 훑어내렸다. 갑 강태준을 한서연. 계약기간은 갑이 종료를 원하는 시점까지. 을은 갑의 법적인 아내로서 갑의 모든 지시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을은 TK그룹 및 강태준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을의 모든 사생활은 갑의 통제해 있다. 수십 개의 조항 모두가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였다. 이게 뭐예요? 보면 모르나 결혼하자는 거잖아 우리. 그가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그 미소는 악마의 미소와도 같았다. 미쳤어요. 내가 당신과 결혼할 리가 없잖아요. 선택권은 없어. 태준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네가 지금 사는 이 빌라 내일이면 철거될 수 있어. 네가 일하는 그 작은 식당 위생법 위반으로 문을 닫게 할 수도 있지. 아, 그리고 5년 전 네가 가져간 돈 횡령죄로 고소하면 넌 당장 교도소에 가게 될 거야. 어린애를 키우는 여자에겐 꽤나 끔찍한 일이지 안 그런가. 마지막 말에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가 민준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걸까? 아니, 그럴 리가 없다. 그저 그녀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아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협박이었다. 민준이, 그녀의 전부인 아들.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지옥이라도 기꺼이 걸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녀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며 태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냥 날 내버려둬요. 당신 돈 평생 일해서 갚을게요. 돈 넌 아직도 내가 그깟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나? 태준이 돌아서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번뜩였다. 난 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네가 행복한 꼴은 죽어도 못 봐. 넌 내 옆에서 내 눈을 보며 매일매일 불행해져야 해. 그게 내가 원하는 복수야. 네가 5년 전에 나에게 주었던 고통 그대로 돌려받게 될 거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가 만든 거대한 감옥에서 그녀는 벗어날 수 없었다. 아니,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벗어나서는 안 되었다. 그의 감시 아래 있는 것이 오히려 아들을 숨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게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원망은 없었다. 오직 아들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만이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알겠어요. 그녀의 대답에 태주는 의외라는 듯 잠시 말이 없었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그는 그녀가 울고 빌고 저항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순순한 태도는 그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죄책감 때문에 저항조차 못하는 것이라고 그는 멋대로 결론 내렸다. 좋아, 현명한 선택이야. 서연은 테이블로 다가가 펜을 들었다. 그녀는 계약서에 한서연 옆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 획 한 획 그녀의 심장에 피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파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다. 서명이 끝나자 태주는 계약서를 집어들어 만족스럽게 확인했다. 24시간 주지, 짐 챙겨도 사람이 갈 거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멸의 눈빛을 던지고는 뒤돌아섰다. 그와 그의 부하들이 떠나자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평화로운 정적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파괴된 후에 공허한 침묵이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굳게 다물었던 입술 사이로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방으로 달려가 낡은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다. 그곳에는 작은 액자가 숨겨져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5살 배기 남자아이의 사진. 강태준을 놀랍도록 닮은 아이. 그녀의 아들 강민준이었다. 민준아. 사진을 가슴에 품고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다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너를 지켜낼게. 그녀의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들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어머니의 맹세였다. 지옥의 문이 열렸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태준이 보낸 차는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서연의 낡은 빌라 앞에 도착했다. 서연은 단출한 짐가방 하나를 들고 채 올랐다. 그녀가 살던 작은 공간을 뒤돌아보았을 때 그곳에는 5년간의 희로애락이 먼지처럼 떠다니는 듯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측할 수 없는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중이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부촌 중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높은 담장과 육중한 철문은 마치 성벽처럼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있었다. 저택은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지어졌지만 거대하고 차가운 회색 석재와 검은색 통유리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감옥의 인상을 주었다. 정원은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지만 마치 박물관에 박제된 자연처럼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이 앞으로 그녀가 살아갈 금빛 새장이었다. 집사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그녀를 맞이했고 집안의 사용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이 거대한 저택 전체가 강태준이라는 주인의 냉혹한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회장님께서는 서재에 계십니다. 집사의 안내에 따라 서연은 2층에 있는 서재로 향했다. 문을 열자 태준은 거대한 창을 등지고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실루엣은 어둠과 빛의 경계에 서 있는 지배자처럼 보였다. 와스나.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앞으로 네가 지켜야 할 규칙들이다. 그가 손짓하자
집사가 서연에게 태블릿 PC를 건넸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아침 7시 기상 및 식사 준비, 외부인 앞에서는 다정한 아내의 역할을 수행할 것, 허락 없이는 저택 밖으로 나갈 수 없음, 개인적인 통화는 지정된 시간에만 가능하며 모든 내역은 보고할 것. 그녀의 모든 일상을 통제하고 감시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었다. 내 방은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이다. 내 침실에는 발들일 생각조차 하지 마.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수능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한 인내였다.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견뎌야 하는 이유, 그녀의 아들 민준이를 떠올렸다. 며칠 후 태주는 그녀에게 저녁 파티에 참석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TK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행사였다. 사람들 앞에서는 행복한 신혼부부처럼 보여야 할 거야. 조금이라도 어색한 티를 내면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지 기대해도 좋아. 그날 저녁 최고급 드레스와 수억 원대의 보석으로 치장된 서연은 완벽한 인형과도 같았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속에서 그녀의 영혼은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었다. 파티장에 들어서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태주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길은 불에 댄 듯 뜨거웠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서연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우세요, 모두가 보고 있어.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숨결이 닿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지만 서연은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은 성공한 젊은 회장과 그의 아름다운 아내를 보며 찬사와 부러움을 보냈다. 아무도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을 알지 못했다. 역시 돈이 좋긴 좋군. 너 같은 배신자도 이렇게 순종적인 개로 만드니 말이야.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잠시 테라스로 나왔을 때 태준이 경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을 향해 웃어주던 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의 무반응은 태준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무너지고 애원하고 발악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왜 말이 없지 찔리나? 아니면 아직도 5년 전에 함께 도망쳤던 그 자식을 잊지 못해서 그러나.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 한 조각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5년 전 그들이 아직 서로를 미치도록 사랑했을 때였다. 두 사람은 작은 공원을 함께 걷고 있었다. 태주는 지금처럼 화려한 수트가 아닌 평범한 니트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아,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이런 큰 집 말고 아담한 정원이 있는 집에서 살자. 그리고 너 닮은 예쁜 딸이랑 나 닮은 장난꾸러기 아들 낳아서 매일 이렇게 같이 산책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꿈처럼 달콤했다. 서연은 그의 어깨에 기대어 행복하게 웃었다. 그때 그는 세상 전부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녀의 연인이었다. 그 따뜻했던 손길 사랑이 넘치던 눈빛. 모든 것이 지금의 차가운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무서운 생각을 그렇게 하지. 태준의 날 선 목소리가 그녀를 과거의 기억에서 끄집어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슬픔으로 젖어들고 있었다. 그 미세한 감정의 변화를 포착한 태준은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증오나 분노 혹은 두려움을 보고 싶었지, 이런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서연은 감정을 갈무리하며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다짐했다. 파티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태주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고 서연은 자신에게 배정된 차가운 방으로 향했다. 문을 잠그자마자 그녀는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화려한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보석들을 빼내 화장대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그녀는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선불폰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숨통이자 바깥 세상과의 연결고리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전원을 켜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씨, 옆집에 사는 인자한 아주머니였다. 그녀가 서울을 떠나기 전 민준이를 잠시 맡아주기로 한 사람이었다. 네, 아주머니. 저예요. 민준이는요, 잠들었어요. 그럼 곤히 자고 있지. 오늘 유치원에서 새로 사귄 친구 얘기를 어찌나 하던지. 걱정 말고 서연 씨 일 잘 보고 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통화가 끝난 후 휴대폰 배경화면에 있는 아들의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민준이는 아빠인 강태준을 쏙 빼닮은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아이를 지킬 수만 있다면 이 지옥 같은 삶도 견뎌낼 수 있었다. 이 금빛 세장 안에서 그녀는 단순한 죄수가 아니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적의 심장부로 뛰어든 비밀스러운 전사였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금 단단해졌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의 저택에서의 삶은 예측 가능하고 단조로운 지옥이었다. 아침이면 서연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태준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그녀가 만든 음식을 단 한 번도 칭찬하지 않았고 때로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낮에는 거대한 저택 안에서 그림자처럼 시간을 보냈다. 책을 읽거나 텅 빈 방들을 정돈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자신에게 허락된 작은 방으로 돌아와 숨겨둔 휴대폰으로 아들의 사진을 보며 하루의 고통을 위로했다. 태준은 꾸준히 그녀를 괴롭혔다. 때로는 경멸이 가득한 독설로, 때로는 일부러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때로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용인들을 통해 그녀를 압박했다. 그는 그녀가 무너지기를 눈물을 보이며 용서를 구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서연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공격을 묵묵히 받아냈고 그녀의 눈은 언제나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태준을 미치게 만들었다. 5년 전 사랑 앞에서 그토록 밝고 잘 웃던 그녀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배신자의 죄책감이라고 하기에는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도 떳떳했다. 마치 거대한 슬픔을 안고 있는 순교자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태준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5년 동안 쌓아 올린 증오의 성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애써 외면했다. 균열이 결정적으로 벌어진 것은 저택에서 열린 작은 비즈니스 디너에서였다. 태준의 오랜 사업 파트너인 최 이사 부부가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다. 최 이사의 아내는 상냥하고 말이 많은 여자였다. 그녀는 태준과 서연을 번갈아 보며 부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 분 정말 그림 같은 부부네요. 우리 회장님도 결혼하시더니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 이제 두 사람을 쏙 빼닮은 예쁜 아기 소식만 들리면 되겠네요. 아기 계획은 있으세요?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준비했다. 아직은 둘만의 시간을 더 가질 생각 없습니다. 태준이 서연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최 이사 부부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은 서연을 향해 있었다. 이런 여자에게서 아이를 원할 남자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최 이사 부부의 얼굴이 당황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그 순간 태준이 본 것은 모욕감에 떠는 서연의 모습이 아니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서 스쳐 지나간 것은 순수한 고통과 처절한 슬픔이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부정당한 어미, 짐승의 눈빛과도 같았다. 그녀는 식탁 아래에서 두 손을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태준은 보았다. 그 짧은 순간에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깊은 상처를. 그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분노나 수치심이 아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슬픔. 그것은 돈을 보고 남자를 배신한 여자가 보일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다. 그날 밤 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연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5년간 그녀를 향한 증오 하나로 버텨왔는데 그 견고했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 날 태주는 자신의 비서실장이자 가장 신뢰하는 부하인 김 비서를 집무실로 불렀다. 김 비서는 태준이 TK그룹의 후계자 시절부터 그를 보좌해온 인물이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5년 전 한서연 씨 관련 자료 전부 다시 가져와. 김 비서의 얼굴에 의아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주에 있었던 모든 것. 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흐름 당시 저택의 모든 CCTV 원본 영상, 한서연 씨의 통화 기록까지. 편집되지 않은 원본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회장님, 그 자료들은 이미 다시 보겠다는 거다. 내 눈으로 직접.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극비에 붙여. 이 일은 자네와 나 둘만 아는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김 비서가 나가고 태준은 홀로 집무실에 남았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자신의 증오가 정당하다는 것을, 한서연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배신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지긋지긋한 혼란을 끝내고 싶었다.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서재에서 일을 하던 태준은 물을 마시기 위해 1층 부엌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그곳에 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잠옷 차림으로 창가에 서서 달을 보고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도 값비싼 보석도 없는 그녀의 모습은 낯설었다. 그리고 너무나도 외로워 보였다. 매일 그를 향해 꼿꼿이 쓰던 가시를 모두 거둔 채 그녀는 상처받기 쉬운 여린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그는 5년 전 사랑했던 여자의 그림자를 보았다.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작은 것에도 행복해하던 여자. 심장이 저릿한 통증과 함께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부를 뻔했다. 서연아. 하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5년간 쌓아올린 증오와 자존심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이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있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오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5년 전의 자료를 재조사하기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주말 오후 저택에 예고 없는 손님이 찾아왔다. TK그룹의 산광 샹왕 이자 태준의 아버지 강병철 회장이었다. 그는 태준에게 회장직을 물려주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강 회장의 등장은 저택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아들인 태준과 꼭 닮았지만 세월이 빚어낸 노련함과 무자비함이 더해져 훨씬 더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값을 매기는 경매사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내가 한서연이냐?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다. 네 회장님. 서연은 허리를 숙였다. 태준과 강 회장은 서재에서 1시간가량 독대를 했다.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서재에서 나온 태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다. 강 회장은 떠나기 전 서연에게 잠시 단둘이 이야기하자고 했다. 정원의 온실이었다.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5년 만이로구나. 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가장 아름답게 핀 장미의 향기를 맡으며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뱀의 미소처럼 서늘했다. 그때 내가 한 약속 잘 지켜주어 고맙게 생각한다. 덕분에 태준이는 아무 탈 없이 그룹을 이어받았지. 맞아. 조용히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쩌다 다시 태준이 눈에 띄었을까. 내 아들이지만 가끔은 나도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있단 말이야. 그는 서연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혹시 5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불필요한 짐 같은 건 만들지 않았겠지. 그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불필요한 짐. 그것은 명백히 아이를 뜻하는 말이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떠보는 것이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표정을 관리했다. 무서운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지. 강 회장이 웃었다.
분수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미덕이다. 넌 지금 태준이의 변덕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것뿐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자리를 착각하지 마라. 5년 전과 지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는 뜻이다. 그것은 부드럽게 포장된 명백한 협박이었다. 다시 한번 자신을 거스르면 5년 전처럼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였다. 강 회장이 떠난 후에도 서연은 한참 동안 온실을 떠나지 못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강 회장의 등장은 그녀에게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민준이가 위험했다. 그날 밤 서연은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 자신의 방에서 선불폰을 꺼내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먼저 민준이를 돌봐주고 있는 박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주머니 저예요. 부탁드릴 게 있어요. 혹시 며칠만 민준이를 데리고 강원도에 있는 제 어릴 적 살던 집으로 가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 살던 집을 수리해야 할 일이 생겨서요. 그녀는 그럴듯한 핑계를 댔다. 박 아주머니는 흔쾌히 승낙했다. 다음으로 그녀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오랜 친구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진은 서연의 과거를 어렴풋이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혜진아 나야. 급하게 부탁할 게 있어. 혹시 다른 도시에 아는 사람 통해서 신원 노출 안 되는 어린이집이나 믿을 만한 거처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아주 만약을 위해서야. 혜진은 놀랐지만 서연의 절박한 목소리에 이유를 묻지 않고 돕겠다고 약속했다. 서연은 통화를 끝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한 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이미 강태준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것을. 다음날 저녁 태준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귀가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다짜고짜 서연의 방으로 쳐들어와 서류 뭉치 하나를 그녀의 얼굴 앞에 집어던졌다. 이게 뭐야? 서류에는 그녀의 최근 통화 기록과 상대방의 신상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박 아주머니 그리고 친구 혜진의 이름까지. 내 집에서 내 감시 아래에서 감히 누구랑 무슨 작당을 하는 거지. 태준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냉기처럼 서늘했다. 낮에 김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은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아버지가 다녀간 직후 한서연은 비밀리에 누군가와 연락해 사람을 옮길 계획을 짜고 있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명백한 기만 행위로 보였다. 5년 전 자신을 버리고 함께 도망쳤던 그놈과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등장에 위기감을 느끼고 다시 도망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멋대로 결론 내렸다. 설명해봐. 네가 숨겨주고 있는 그 새끼 누구야? 서연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깨물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준의 존재를 밝히는 것은 최후의 보루였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터였다. 그녀의 침묵은 태준에게 유죄 인정과도 같았다. 그는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서연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좋아, 말 안 해도 괜찮아. 어차피 내가 다 찾아낼 테니까. 그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눈은 증오, 그 이상의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걸 네 눈앞에서 산산조각 내줄게.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희망이든 전부 다. 그리고 마지막엔 널 부서뜨릴 거야. 아주 철저하게. 태준은 서연을 내팽개치듯 놓고 방을 나갔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방이 막혔다. 앞으로는 강 회장의 위협이, 뒤에서는 태준의 광기 어린 집착이 그녀를 옥죄어왔다. 그녀가 지켜야 할 작은 생명의 안전이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지난 며칠간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 강병철 회장이 다녀간 이후 한서연의 비밀스러운 통화에 대한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는 확신 아래 그녀를 파멸시킬 증거를 찾기 위해 5년 전의 자료들을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그녀가 숨기고 있는 그 누군가를 찾아내어 그녀의 눈앞에서 잔인하게 부서뜨리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그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 중 하나입니다. 5년 전 선대 회장님 집무실의 CCTV 영상인데 당시 일부 파일이 손상되어 복구를 맡겼었습니다. 방금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상인가? 아닙니다. 영상은 복구되지 않았지만 음성 파일은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태주는 무심하게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음성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파일명은 날짜와 시간으로만 기록되어 있었다. 한서연이 사라지기 바로 전날이었다. 그는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나는 그의 아버지 강병철 회장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한서연의 목소리였다. 태준은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병철 회장, 태준이 곁을 떠나거라. 이 돈을 받고 2번 다시 나타나지 마. 한서연, 흐느끼는 목소리.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강병철 회장, 내 아들 인생에 너 같은 오점을 남길 순 없다.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모를 것 같으냐. 네 뱃속의 그 아이 절대 강씨 집안의 핏줄로 인정 못해. 그런 수치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내 손으로 깨끗하게 지워버릴 생각이다. 순간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뱃속의 아이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한서연, 안 돼요. 제발. 태준 씨는 이 사실을 알아야. 강병철 회장, 사랑 순진한 소리 집어치워. 선택해라. 조용히 떠나서 그 아이라도 살릴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을지. 내 어미처럼 너도 네 뱃속의 아이도 비참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음성 파일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태준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노트북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다. 배신, 돈, 다른 남자. 그가 5년간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만들어낸 잔인한 연극이었다.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쫓겨난 것이었다. 돈을 훔친 게 아니라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돈을 받고 사라져야만 했던 것이다. 그 아이, 자신의 아이. 5년 전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그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아이 이야기에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던 그녀의 눈빛. 어떤 모욕에도 무너지지 않던 그녀의 기이한 인내심. 그리고 최근 강 회장이 다녀간 후 사람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던 그녀의 필사적인 움직임까지. 그 모든 것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진실. 태준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괴물이었다. 그는 지난 5년간 자신의 아이를 홀로 지켜온 여자를 증오하고 저주하고 지옥으로 몰아넣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가 산사태처럼 그를 덮쳤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책상 위에 있던 개인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받을 정신도 없었지만 무엇에 홀린 듯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고 절박한 완전히 무너진 한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서연, 강태준 씨, 제발 도와주세요. 민준이가 쓰러졌어요. 숨을 못 쉬어요. 지금 춘천의 작은 병원인데 서울 큰 병원으로 가야 한대요. 제발,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제발. 민준이, 춘천. 그녀가 아이를 숨겨두었던 곳.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전화는 급하게 끊어졌다.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증오와 혼란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은 이제 오직 하나의 목표, 하나의 생각으로 불타고 있었다. 살려야 한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김비서를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김비서, 지금 당장 헬기 준비시켜. 서울 TK병원 소아심장 전문의 최고 권위자로 수술실 대기시켜. 응급실 전체 비우고. 태준은 겉옷을 챙겨들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5년의 세월 씻을 수 없는 죄책감,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 모든 것이 뒤섞여 그를 몰아붙였다. 같은 시각 춘천의 작은 병원 응급실. 서연은 창백하게 질려가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붙잡고 울부짖고 있었다. 급성 심근염. 선천적으로 약했던 심장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급격히 나빠진 것이었다. 당장 큰 병원에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사의 말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결국 악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신의 비밀을 모두 노출시킬 위험을 감수하고 아들의 생명을 구걸해야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병원 밖에서 세상을 뒤흔들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였다. 잠시 후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다. 헝클어진 머리 핏발 솟는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의 강태준이었다. 그는 응급실을 한눈에 훑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작은 아이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눈물 흘리는 한서연을.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이의 얼굴.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그 얼굴은 자신을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시간은 멈췄다. 5년간의 오해와 증오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음성 파일 속 진실은 더 이상 추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그의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아들이라는 참혹한 현실이 되어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강태준이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삐삐하고 울리는 기계음 의사와 간호사들의 다급한 외침, 한서연의 애절한 울음소리까지도. 그의 세상에는 오직 한 사람 저작고 하얀 침대에 누워 힘겹게 색색거리는 아이만이 존재했다. 자신의 아들. 그 단어가 태준의 뇌리를 망치처럼 강타했다. 5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일부. 그가 그토록 증오했던 여자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비밀. 그의 눈은 아이의 얼굴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눈, 코, 입.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의 낙인이었다. 정적을 깬 것은 태준의 고함이었다. 뭐 하고 있어? 당장 이송 준비해. 정신을 차린 그의 눈은 지독한 고통과 분노 그리고 절박함으로 이글거렸다. 그가 손을 휘젓자 함께 온 응급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이는 특수 제작된 이동식 인큐베이터로 옮겨졌고 서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헬리콥터 안은 프로펠러의 굉음으로 가득 찼다. 응급 요원이 인큐베이터에 붙어 아이의 상태를 계속 체크하고 있었다. 태준과 서연은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피할 곳 없는 좁은 공간.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5년의 거짓말이 무너져 내린 지금 침묵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서로를 베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누구야? 그는 아이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그녀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만 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은 5년간의 고통으로 조각된 석상 같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에 젖어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과 마지막 남은 진실을 터뜨리려는 분노가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누구긴 누구야. 그녀가 비웃었다. 당신 아들이지. 당신이 괴물이라고 저주했던 여자 몸에서 태어난 당신 아들 강민준. 아, 이제 만족해. 당신이 그토록 알고 싶어 하던 내 비밀이 이거였어. 내가 5년 동안 당신을 피해 도망쳐야 했던 이유. 당신 아버지가 던져준 더러운 돈을 받고 사라져야 했던 이유. 그리고 당신이 만든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이유. 바로 저 아이 때문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5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 뱃속의 아이를 수치라고 했어. 태어나기도 전에 지워버려야 할 5점이라고 돈을 받고 꺼지지 않으면 아이까지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협박했어. 헬리콥터의 진동보다 더 격렬하게 그녀의 몸이 떨렸다. 당신은 지난 5년간 뭘 했는데 고급 저택에서 비싼 옷 입고 날 배신자라고 증오하며 복수를 계획했겠지. 그 시간 동안 난 시장 바닥을 구르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혹시나 당신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올까봐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민준이를 지켰어. 당신이 날 증오했던 그 모든 순간에 난 당신 아들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아플 때 밤새 간호했단 말이야. 그녀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태준의 심장에 대모처럼 박혔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가 알던 세상, 그가 믿었던 정의,
그가 품었던 증오가 모두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자신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가장 잔인하고 어리석은 가해자였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배신감, 서연이 허탈하게 웃었다. 당신은 유령을 미워한 거야. 하지만 난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현실과 싸웠어.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인큐베이터 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작은 생명체를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의 죄악의 결과물, 그리고 동시에 그가 놓쳐버린 5년의 시간. 아이의 첫 울음, 첫 걸음마, 첫 아빠라는 온가리. 그 모든 것을 그는 영원히 잃어버렸다. 스스로가 혐오스러웠다. 그녀에게 가했던 모든 모욕과 잔인한 행동들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헬리콥터가 서울 TK병원 옥상 헬리패드에 착륙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인큐베이터를 받아들고 수술실로 달려갔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그 뒤를 따르려 했지만 긴장이 풀린 탓인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그 순간 태준이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서연은 기겁하며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태준은 거의 정신을 잃은 그녀를 부축했다. 그의 손길은 낯설고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서로를 증오할 여유조차 없었다. 두 사람은 수술실 앞 차가운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그들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서연은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고 태주는 텅 빈 눈으로 굳게 닫힌 수술실 문만 바라보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5년간 그를 지탱해온 증오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자기 혐오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는 무너질 수 없었다. 수술실 안에는 그의 아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태주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텅 빈 눈동자에 차갑고 무서운 분노의 불꽃이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먼저 아들을 살린다. 반드시. 그리고 그 다음 이 모든 비극을 만든 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게 설령 자신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5년의 비밀은 밝혀졌고 이제 남은 것은 참혹한 진실을 마주한 자들의 시간이었다. 한 사람은 속죄를, 다른 한 사람은 단죄를 준비하고 있었다. 수술실 앞 복도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1분이 1년 같았다. 한서연은 핏기 없는 얼굴로 기도만 반복했고 강태주는 미동도 없이 붉은 등만 응시했다. 그들의 길고 잔인했던 악연이 이제 저 문 안에서 사투를 벌이는 작은 생명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더 이상 증오는 없었다. 오직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부모의 애타는 마음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수술 중이라고 쓰여있던 붉은 등이 꺼지고 수술실 문이 열렸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의사가 걸어 나왔다. 두 사람은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다. 안도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태준 역시 거대한 산이 어깨를 짓누르다 사라진 듯한 허탈감에 휩싸였다. 의사는 아이가 아직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큰 고비는 넘겼다고 설명했다. 서연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겨우 잠이 든 민준이를 지켜보는 동안 태준은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왔다. 그의 얼굴은 모든 감정이 사라진 가면처럼 차가웠다. 그는 차를 몰아 아버지 강병철 회장이 있는 본가로 향했다. 거실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던 강 회장은 아들의 살벌한 기세에 놀란 눈치였다. 내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 태주는 대답 대신 자신의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리고 5년 전 강 회장과 서연의 대화가 담긴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내 뱃속의 그 아이 절대 강씨 집안의 핏줄로 인정 못해. 아버지가 내뱉는 잔인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가 이걸 어떻게... 제 아들이 회장님의 손자가 지금 병원에서 죽다 살았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무감정한 냉기로 가득했다. 회장님의 그 더러운 자존심 때문에 저는 5년간 제 아들의 존재도 모른 채 살아왔고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습니다.
그는 강 회장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괴물이지. 태주는 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에 던졌다. 오늘부로 아버지와 저는 모든 연을 끊습니다. TK그룹과 관련된 모든 직위와 권한을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다시는 제 아들과 그 아이 엄마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조용한 은퇴를 원하신다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택을 나섰다. 5년간 그를 짓눌렀던 아버지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그는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끊어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태주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도 집도 아닌 병원을 자신의 세계로 삼았다. 서연이 민준의 곁을 지키는 동안 그는 말없이 밖에서 밤을 새웠다. 그녀를 위해 식사를 챙기고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다 주었다. 그의 행동에는 어떤 변명이나 강요도 없었다. 오직 묵묵한 속죄의 몸짓만이 있었다. 민준이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의식을 되찾은 며칠 후, 태주는 병원 옥상 정원에서 서연과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미안하다. 태준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지난 몇 달간 너에게 했던 짓, 그리고 지난 5년간 너를 믿지 못했던 것, 지켜주지 못했던 것, 전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내가 다 망쳤다. 서연은 말없이 하늘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너무나 깊어 사과 한마디로 아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당신의 사과가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더 이상 날선 가시는 없었다. 그녀 역시 보고 있었다. 자신을 괴롭히던 잔인한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온몸으로 아파하며 속죄하려는 한 남자의 모습을. 몇 주 후 민준이는 건강을 되찾아 퇴원하게 되었다. 태주는 그들을 자신의 차가운 저택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대신 차는 햇살이 잘 드는 조용한 동네에 아담한 정원이 있는 집 앞에 멈춰 섰다. 5년 전 그가 그녀와 함께 꿈꾸었던 바로 그런 집이었다. 태주는 서연에게 열쇠와 서류 봉투 2개를 건넸다. 이건 이혼 서류야. 우리의 계약 결혼은 이걸로 끝내. 서연은 말없이 서류를 받았다. 그리고 이건... 그가 다른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이 집의 소유권 이전 서류와 민준이의 이름으로 된 신탁펀드 증서가 들어있었다. 모든 명의는 한서연과 강민준으로 되어 있었다. 네오는 이제 자유야. 민준이와 함께 어디든 떠나도 좋아. 멀리서 지원할게. 아니면 만약 네가 허락해준다면.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애원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남편이 아니라 민준이 아버지로서 당신들 삶에 들어갈 기회를 얻고 싶다. 처음부터 다시 모든 걸 제대로 시작하고 싶어. 서연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차에서 내린 민준에게로 향했다. 민준이는 낯선 환경에 어색해하면서도 태준의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잡고 있었다. 아이는 알고 있었다. 이 남자가 자신을 살려냈고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대답 대신 태준에게서 열쇠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민준이의 다른 한 손을 잡았다. 그녀는 태준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완전한 용서도 사랑의 재시작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기회였다. 세 사람은 함께 새로운 집의 문을 향해 걸어갔다. 5년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그들은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 서 있었다. 앞으로의 길은 길고 험난할지도 모른다.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를 쌓고 진짜 가족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서로를 잡고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새로운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